오디오북 제91권 풀업.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진짜 거의 반년. 5달? 그쵸, 반년 만에 저희가 녹음을 재개했습니다. 저희 둘도 굉장히 오랜만에 네, 만난 만나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원래 녹음하기 전에는 사실 대화를 하지 않고 녹음하고 나서 이제 회의 겸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 오늘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1시간 정도 서로의 근황 토크를 신나게 하고 와서 이미 약간 목이 풀려 있는 점. 네. 한세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컨디션이나. 네, 뭐 저는 더운 거 빼고는 괜찮고 이제 상반기에 저의 가장 큰 업적? 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맞아. 여러분 탄핵 네. 저희도 자축하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짧게 이제 인스타랑 트위터에 경축하고 올리긴 했으나 정말 공식적으로 탄핵이 되었고 다음 대통령도 뽑혔고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할 일이 구만리지만 어쨌든 탄핵은 성공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네.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가 어쨌든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큰일은 없었는데 저는 아직 감기 안 걸렸거든요. 원래 여름마다 감기에 걸리는데 오. 아직 안 걸려서 네, 건강 관리를 좀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요새 마음이 편하신 거 아닐까요? 그쵸. 저 요즘 얼굴이 좋아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일을 약간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쉼이 필요하고 음.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저의 근황? 대전 퀴어문화 축제에서 어. 민주노총 부스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네, 너무 고생하셨죠. 부스에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전 퀴어문화 축제에 오셨는데 민주노총 부스에 잠깐이라도 들리셨다면 저와 이제 전생의 인연을 보신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저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프라이드 먼스도 끝났고 이제 7월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저희 이제 그러네. 방송 기준으로는 그러네. 이제 7월이 됐을 거니까 올해도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강화길 작가의 풀업이고요. 저희가 특히 작년에 이제 장르문학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서 올해는 많이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비장르 문학을 읽어보고자 라고 해서 여러 후보를 골랐는데 그중에 저희가 강화길 작가님 작품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자고 했다가 그치, 못했죠. 못했죠. 강화길 작가님이 글을 이렇게 잘 쓰시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강화길 작가님 작품을 읽어보자 해서 풀업을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사실 저희 올해는 안식년인데 그래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방송을 하자라고 해서 여름에 이번에 방송을 찍게 됐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너무 두꺼운 책을 고르면 힘드실까봐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로 골라봤습니다. 이게 근데 여름과 관련이 있는 소설일까? 근데 배경이 너무 그 여름 같지 여름이었다요?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이었다는 사실 좀 감성적인 밈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이 분위기가 저는 좀 여름 배경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땀도 많이 나고 덥고 열정적이고 나름 어딘가에. 그렇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 표지도 색감이 되게 여름 같아요. 푸른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책을 쓴 작가 강화길은 1987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여성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풀어내며 2017년 한겨레 문학상, 2018년 구상문학상 외에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다른 사람, 중편 다정한 유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책 풀업은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엄마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복합적인 감정, 그 감정을 대면하고 스스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짧은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영애 씨의 차를 빌린 건 딱 2번이었다. 친구 결혼식을 갈 때, 그리고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큰 짐을 날라야 했던 날. 영애 씨는 2번 다 내키지 않는 눈길로 차 키를 내줬다. 이후 지수는 영애 씨에게 차를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81쪽. 매일 새벽 지수를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건 바로 그 감각이었다.
아주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 삶의 다른 것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69쪽. 세상의 모든 영의 지수, 미수 씨에게. 제가 이제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책이 굉장히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초장에 가장 기대했던 것은 지수 씨가 그 여성과 연애하나? 맞아.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로맨스 소설이 아닐 것이란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도 뭐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지만 그치만 등장할 줄 알았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나? 제가 얼레리 꼴레리류의 로맨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었다. 저도 보면서 언제 이 여성과 이어지나, 그러니까 이어진다라는 게 어쨌든 언제 말을 트게 될까? 언제 가까워지게 될까? 뭐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냥 그런 건 아니었고 지수의 인생에 잠시 나타난 유니콘? 요정? 이었을까? 요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슨한 여성 연대겠죠 뭐. 하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왜 연애 안 해서 아쉬웠어? 아니 저는 뭔가 아쉽진 않았어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여성분과. 남의 연애를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면 영민님이나 아무튼. 영민님이요? 갑자기요? 영민님이요? 왜냐면 갑자기요? 이제 어쨌든 결말에서는 이제 어쨌든 다시 헤어지게 되잖아요. 아니 오해를 살만한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는 그것이 아무리 스포를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단어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흥미로운 후기를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영민님을 남성이라고 끝까지 생각했더라고요. 아마 트레이너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겹쳐져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중간에 여성이라는 그게 나올 텐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편견이? 인식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남성인가 했거든요. 근데 읽다가 그 표현이 나왔어요. 남성분이 아니시구나. 확실히 여성 트레이너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표지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딱 한 번 정말 명확하게 성별을 알려줘요. 신기하군요. 대충 읽으셨네. 그랬다. 해서 이제 제가 요새 약간 풍랑기거든요. 풍랑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치. 사춘기 같은. 사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단어 선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네. 간만에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사이에? 천재지명. 책을 요새 안 읽으시나요? 저 읽어요. 안 읽긴 한데 읽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요새 여기 지수 씨는 돈을 벌어요. 근데 저는 현재 돈도 안 벌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진 않지만 엄마 돈으로 살았고 그래서 또 지수에게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하며 읽었다. 그리고 3명의 등장인물이 있지만 어쨌든 지수 씨가 제일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어떤 30대 후반 여성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장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는 장녀라면 약간은 어느 정도 저처럼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위아래로 다 형제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둘째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장녀의 기분도 이해가 되고 둘째의 기분도 이해가 되고 언니의 기분이나 동생의 기분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의 어떤 면을 좀 답답해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미수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하고 반대로 점점 쪼그라들었던 지수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두 자매의 모습이 사실 다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지수가 동생이 아니라 언니인데 동생이 사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녀의 역할을 지금 동생이 맡고 있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장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이제 또 얘기해봐야 그치. 근데 이제 장이 주는 그렇지. 첫째라는 첫째에게 어떤 책임감을 요구받으니까 근데 유교 질서에 의해서 어쨌든 권력 관계가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우리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동생이 그 위에 있음으로써 뭔가 이 셋의 미묘한 관계가 완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미수가 언니였으면 달랐을걸? 그렇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이런 책이 안 나왔지. 그렇죠. 보통 이제 장녀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보호자들이 이런 그쵸. 통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 그치. 근데 전 또 아니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특히 외동이 아니고 자식이 둘 이상인 경우는 첫째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부모도 처음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실험작이고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로 너무너무 첫째를 사랑했고 정말로 모든 정성을 쏟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많았고 그래서 그거에서 한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 동생은 훨씬 더 수월하게 키웠다. 맞아. 그래서 막내가 제일 안정적이 되거든요. 저희 집도. 왜냐면 첫째를 처음에 가지면 부모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첫째에게 너무 많은 애정과 뭐 정성을 쏟고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겪다가 둘째에서 또 다른 해봤던 것들을 다시 또 수정하면서 양육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서는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항상 첫째는 뭔가 손이 많이 가고 왜냐면 본인들이 손을 많이 줬으니까. 내셨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 동시에 믿음직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첫째가 더 많이 실패했으니까 첫째니까 굉장히 사랑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도 그때는 어렸고 뭘 몰랐으니까 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자식도 그 기대치에 부응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만큼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고 이런 순환을 한번 거친 후에 만나는 둘째 이하의 자식과는 첫째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첫째가 가문을 물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장자 중심의 이 가부장적 세계관이 그래서 첫째가 자라야 한다는 역사적인 강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첫째가 그 와중에 여자면 가문은 물려받지 못하지만 집안의 자산이라는 첫째가 여자일 때 이제 오는 성차별이나 가부장제 문제로 장녀에게는 또 장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지수한테 훨씬 더 많이 이입하면서 읽은 것 같아. 또 입장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저의 형제 자매 관계에 대입한 것도 있지만 계속 저는 이 두 개 다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미수의 입장을 머리로는 좀 더 이해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나의 삶을 생각해보면 나는 지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미수의 입장으로 나를 비판하게 되는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되게 미수가 되고 싶어하는 지수 같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계속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일라님이 본인 안에는 지수도 있고 미수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미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는 대부분 지수 같은 사람이 가장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정이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벌지만 그 와중에 자기가 엄마를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미수가 얄밉다고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얄밉죠. 미수는 진짜 얄미워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지수는 확실히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다.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지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해가 되면서도 미수 입장에서 비판이 되면서도 나를 비판하면서도 뭐 메타인지야? 그런 마음. 하지만 사실은 지수 입장에서 나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데 난 자꾸 미수처럼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아니 지수가 영화 보고 온 날의 에피소드가 난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그치, 그건 지수가 알 수 없지. 아니 미수 너도 영화 보러 가. 누가 너한테 영화 보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약간의 수동 공격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언니는 이것도 안 해라는 식의 이제 애둘러서 하는 회피 공격인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 솔직히 되게 싫거든요. 아니 그럼 솔직하게 말하든가 나한테. 맞아. 근데 좀 둘 사이의 대화가 부족한 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미수가 이해가 갔던 건 미수는 계속 이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엄마를 좀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형제 자매들과 평생 조별 과제를 한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별 과제를 하고 있다. 효도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라는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 여러 가지 책임감 등등을 다 합해서 우린 조별과제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저희 형제 자매가 나름대로 분배된 역할이 있고 그 각자가 그 역할을 충실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덜 싸워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있고 그리고 동생의 영역이 있고 또 저희 집에 첫째 영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안 싸우는 거지. 근데 이 책 속의 미수와 지수는 조별과제에 대한 개념이 지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서로가 생각하는 역할의 영역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수가 지수에게 너무 과하게 뭐라고 할까요? 공격적이다? 공격적이고 좀 개입한다? 지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자꾸 언니가 못하니까라고 지레 생각하면 사실 언니를 좀 무시하면서 그렇지. 끼어드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기 영역이 아닌데 끼어드는 거. 간섭한다고? 네, 그렇게 간섭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가 하고 있는 가장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미수가 결국 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나는 또 열받는 거지. 가부장이란 무엇인가?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게 여기 고모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결국 이 미수가 고모부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여성형의 얼굴인 것뿐인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둘이서 결국 싸우다가 지수가 5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결국 그 돈을 자기가 돌려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이걸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미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너한테 돌려주는 것도 내가 이제 너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는 미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가족끼리의 관계조차도 답은 돈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변하고 형성 기준이나 뭐 이런 것도 변하고 하지만 그리고 물론 가족일수록 더더욱 빚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애 씨도 미수 씨도 분명히 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줬을 텐데 그리고 지수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또 그 라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역할 분담의 문제인가? 그럼 역할 분담이 잘 됐다면 서로 500만 원을 주고 받았어도 이런 끝이 안 나지 않았을까? 안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결국 이래서 가족끼리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하지만 사실 진짜 힘든 경우에 손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래. 이런 상황이 됐어. 만약에 근데 내가 지수야. 그리고 이런 상황 한번 겪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돈이 필요하게 됐어. 그럼 난 미수한테 돈 빌릴 수 있을까? 못 빌리지. 나는 못 빌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돈 관계가 사실 그렇긴 한데 돈을 줬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고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는 사람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러고 내가 털어야 되는데 둘 다 뭔가 계속 있는 거지 앙금이. 그렇지. 내가 돈까지 줬는데도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마음이 미수한테 있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지수는? PT 다녀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우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내가 돈을 줬으면 그걸로 아껴서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너가 PT를 받아? 근데 너의 삶을 살아? 너가 지금 이렇게 빚이 있는 상태로 너의 삶을 살아? 그치. 어. 너의 삶을 누려? 어. 즐겨? 그런 상황이야 네가? 이런 상황인 건데 얄밉죠. 그리고 너무 지수에 대해서 존중이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미수의 태도가 너무 존중이 없어. 근데 그것도 미수가 스스로 어떤 스스로를 가둔 이 장녀의 틀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가부장인데 너도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 소재로 쓰이는 게 운동인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라일라님 생각을 계속했어요. 라일라님이 작년에 저희 팟캐스트에도 말했듯이 나는 운동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못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이제 자극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삶에서 자극점을 찾는 거, 활력을 얻는 거, 다음 발걸음을 디딜 수 있다고 느끼는 때가 결국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별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막상 진짜 보니까 진짜 별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거 시도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 일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시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별거 아니네. 라고 깨달은 때가 이제 그런 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극점, 내 삶의 다음 발걸음, 내 삶의 활력 이런 거. 그러니까 해내냐 못해냐. 물론 여기 주인공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해내셨지만 그거는 저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좀 긍정적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지수가 되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힘든데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생기를 되찾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신체 능력이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정서적으로도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수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한재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신체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제가 운동이라는 거에 도전을 했을 때 생각보다 할 만했던 거, 그러니까 나도 좀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든 거, 어떤 좀 자신감이 생긴 거, 이런 게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책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내가 부상을 입을 정도로만 하지 않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느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이란 건 내가 어쨌든 노력을 하면 약간 결과물이 나와주는 그런 활동이라서 좋기도 하고, 저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근육을 쓸 줄 몰라서 맨날 운동하다가 막 다치고 되게 금방금방 다쳤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통제하게 된 것 같아서도 좋고요. 아무래도 전 통제의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약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 예전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세님이랑 스쿼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진짜 기억나지? 10년 전? 워터파크에서 10년 아니야. 10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야. 한 8년? 아무튼 그 몇 년 전에 한세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엉덩이 근육이 뭔지 몰라서 엉덩이에 근육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해서 황당했잖아. 한세님이 설명해 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냐면 그때는 진짜 엉덩이 근육을 그러니까 쓸 줄 몰랐던 거지. 한 번도 안 써봤던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뛰면 발목이 나가고 엉덩이를 안 쓰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괜찮아진 거가 나름대로 성과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동이 좀 재밌어져가지고 이제 취미생활에 독서, 영어 감상을 올리면서 운동도 같이 올릴 수 있다라는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이 좀 제 삶을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지수의 입장에 공감이 좀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루틴을 잡게 되고 뭔가 조그만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뭐 1kg 들고 2kg 들고 이런 게 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 죄송해요. 중간에 너무 왜요? 딴 얘기 죄송한데 1kg 들고 2kg 들고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거 좀 딴 얘기긴 해요. 제가 지금 헬스장 다니는데 우리 헬스장이 진짜 독해. 1kg 아령이 없어. 아, 몇 킬로부터 있어요? 2kg부터 있어. 2kg. 그리고 2kg, 3kg, 4kg 있고 5kg 없어. 6kg. 그다음 바로 8kg. 아, 건너뛰시네. 너무 건너뛰고 심지어 2kg 아령은 4개가 있다? 근데 3kg 아령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3kg도 예지가나 빨리 건너뛰라는 거야. 아, 그러네. 그래 너무 가혹하게 아령 운동을 시작하면 2kg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그게 너무 가혹한 거야. 아니 이 헬스장을 왜 이렇게 가혹해요 선생님? 하지만 헬스장에 오는 사람 그쵸 1kg부터 들 수 있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치. 어떤 사람은 아령도 못 들고 시작하는 그럼.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헬스장 너무 가혹하다. 맨날 PT쌤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1kg, 2kg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헬스장 1kg, 2kg 들 수 없다. 무조건 2kg, 2kg다. 아, 웃겨. 하지만 지수는 아마 1kg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네. 싶기도 하고요. 좋은 헬스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간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써진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저의 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저는 요새 저속노화를 비롯해서 저속노화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다이어트,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 뭐 셀럽들이 루틴, 다이어트 루틴, 식단 어떻게 먹는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건강한 몸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가는데 결국 저는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게 현재의 문화? 사회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마른 몸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개인의 노력
그리고 개인의 몸에 너무 맞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 제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 풀업과 같은 서사는 지체장애인에게 닿을 수 있나?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에게 닿을 수 있나? 혹은 뭐 난치병을 앓는 사람 중에 자기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닿을 수 있나? 그러면 결국 가능한 어떤 사람, 이것이 가능한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 근데 지수의 삶을 생각해보면은 뭐 왜 이렇게 작가님 쓰셨는지도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잘 썼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미시사니까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갈등을 이겨낼 힘이 결국 육체적 건강에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라일라님이 운동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증량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케바케고 증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한다고 결국 수행 능력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막 어떤 셀럽들은 나와서 몸은 정직하다, 몸은 내가 하는 만큼 답해준다. 근데 그 응답이 오늘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결국 또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내가 이런 서사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나 봐, 나는.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그 노력이나 증량의 기준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를테면 이 책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약간 이런 오래된 명언 같은 그런 교훈을 준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 그 명언은 뭐 해석이 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운동이라는 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 향상의 기준이 있겠지만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육을 쓰는 것에 내가 한계가 있다면 그 이상은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신체에 장애가 있든 지체에 장애가 있든 나의 몸이 어떤 한계점이 있든 간에 가능한 선 안에서의 신체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지. 누워있는 사람이더라도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어요. 일어나 앉아 있다가 다시 눕는 건 필요하고, 병실을 걷는 거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패럴림픽 같은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나 어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계시고, 그리고 지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뛰거든요. 여기 보면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만 뛰고 조금 더 나아진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비슷하더라도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생기가 있어졌으니까 그런 거에 좀 만족을 갖듯이, 우리의 신체 조건은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 몸을 움직인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으면 뭐 당연히 100까지 못 갈 수 있는데 2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하나만이라도 내가 맨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쌓이니까 근육이 그만큼 움직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활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신체의 움직임이 정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라일라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끝까지 찝찝한 게 결국 지수랑 미수만 싸우잖아요. 그것도 엄마랑은 싸우지 않지. 그치, 그것도 육체 건강한 젊은이니까 결국 싸울 수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은 영애 어머니와 영애 씨랑은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작품을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되게 좀 끝에 약간 그런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엄마랑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도 300만 원을 줄 건가? 그게 더 불효라고 생각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게는 안 본 게, 이거는 지금 제가 조별과제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저는 엄마와의 갈등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조별과제를 하고 있는 동료와의 갈등인 거고, 나의 이 부채감 자체인 엄마와는 이 이후에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수가 마지막에 가면서 마지막 장에, 거의 마지막 쪽에 엄마와 동생을 사랑하지만 싫어할 수 있다는 걸 그때서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더 어떤 정서적인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 이후에 엄마랑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아지고 있어. 얘가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책의 매력이 3명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3명 다 너무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지수가 너무 부족하고 뭐 이래저래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실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게까지 된 거.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저에겐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럴 그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 저 좀 별로예요. 아, 캐릭터에. 캐릭터에.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지. 근데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윤리적인 의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되게 윤리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설 안에.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너무 윤리적이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비판점이 있는 캐릭터가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입체적인 캐릭터가 더 좋다? 그쵸. 입체적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디나 참 애비는 문제가 많다. 저의 마지막 이 책에 대한 마지막 한 줄 어디나 애비가 문제다. 고모부도 남의 애비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그치. 맞아. 고모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 한마디 얹자면 고모부랑 제부가 등장하는데 제부? 제부도 나오잖아요. 미수 옆에. 근데 사실 얘네는 자기 원가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원가족이 아니어도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미수가 자기 가족과 싸우고 있으면 제가 제부라면 좀 닥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나중에 끝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지. 나의 아내에게. 근데 꼭 고모나 미수보다 고모부랑 제부가 더 말을 얻는 게 좀 웃겼어요. 네가 뭔데? 아니 그리고 미수 미안해요 미수 씨. 너 너무 남자분 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제부는 거기서 장모님 어디서 데려다 주냐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좀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미수 씨 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갑자기 지금 그 얘기는 이혼밖에. 지수는 성장했거든. 미수도 이제 좀 성장해야 해. 오케이. 다음 편은 미수 얘기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희 좀 공지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포스타입에 소스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있었어요. 계셨어요? 네네네 계셨어요. 근데 이제 포스타입이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 수수료,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한테 만약 1,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포스타입에서 어느 정도 떼가고 저희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 포스타입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올려놔가지고 저희가 포스타입 후원을 받지 않겠다. 이 새끼를 이렇게 돈을 줄 바에는 우리가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팟빵 후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계좌에 직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간만에 계좌 불러드릴까요? 네. 카카오뱅크 7979-29-03410 예금주 이응 기억 이응입니다.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올해의 특별편이기 때문에 다음 건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다. 네. 하지만 저희 또 7월에 찾아온 것처럼 올해가 끝날 때쯤 한 번 더 찾아올지도? 아니야. 그런 말씀드리지 마. 그거는 이제 가능성의 가능성으로 열어놓도록 하고요. 네. 기다리시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어쨌든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는 단어에 지금 요새 강박이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제 내년 초에 특별편 편성하고 3월부터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돌아올 거예요. 자꾸 저한테 이제 너네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간접적인 압박은 그만 둬주세요. 저희 10년 한다고 했고 앞으로 저희 4년 남았으니까 네. 저희 안식년이긴 한데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할 거예요. 그쵸. 안식년 좋긴 하거든요. 그치만 할 거예요. 예, 저희가 이 행복에 젖어서 안 돌아온다 이런 걱정 접어두시고 저희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약속 지켜서 저희 하고 있잖아요. 특별편.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를 기다려주시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소수도 쓸 거죠? 네. 다음 주에 또 글 올리고 SNS로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더운 여름을 힘들어하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